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첫 소식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한국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IMF 한국 미션단은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IMF 미션단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2%에서 2%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Growth is expected to reach 2.2% in 2024, supported by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while partially offset by a weak recovery of domestic demand. Real GDP is projected to expand by 2% in 2025 as the economy converges to its potential growth and the output gap is closed. 트럼프 트레이드로 커진 환율 변동성에는 도전 요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환율 변동성은 큰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 한국 미션단은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에 이어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처음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 임박설이 나오며 키이우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한 다음 날,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0일 오후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 섀도우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뒤따라 스톰 섀도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kraine needs quantity rather than quality or even range. The range of both missiles is enough to get behind Russian lines and into Russian infrastructure targets.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국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 미사일 공급 임박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서방 공관들도 일시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 우리 대사관도 교민들에게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 지뢰 사용까지 허용했습니다.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우크라이나의 금기를 잇따라 풀어주면서 러시아는 전방위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크렘린궁 내부 사정에 정통한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을 따라 분쟁 동결에 폭넓게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고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건 배제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출범할 새 정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재 대사로 매슈 휘테커 전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휘테커 전 법무장관 대행에 대해 강력한 전사이자 충성스러운 애국자이며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방위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휘테커 지명자가 취임하면 나토 회원국들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이후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군수물자를 추가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 전투에 참여한 만큼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시험 사격에 나섰는데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운용 병력도 파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북한의 시험 사격이 내부 배치와 함께 러시아 수출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며 전투에 참가한 일부는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충하는 정보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28일부터 열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의전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위태로울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경우 핵사용 원칙을 개정한 것도 A-10급스 미사일 사용 승인 등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10만 명까지 파병 가능성이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이끄는 장성 가운데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대중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 장교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며 스타 대접을 받는 것과는 달리 김영복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6번째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선 부서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당연히 도지사도 알았을 거란 게 검찰의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기소한 거라며 퇴임 뒤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3선에 성공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권력을 남용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당 지도부도 검찰 독재 정권의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회수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재판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동력을 다시 키우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명 씨 지인을 통해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명 씨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추가 녹취 공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유리한 녹취록을 먼저 내라.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윤한홍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공천 거래와 여론 조작에 명 씨가 창원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지휘부에 탄핵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여론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전담기구를 띄운 데 이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하자며 거듭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훌쩍 넘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를 위해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란 이름으로 전담 기구까지 띄웠습니다. 다음 주 초로 다가온 이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겨냥해 생중계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특히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라도 방송 생중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권 내 최신 드라이브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대표와 친한계가 그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요청해온 인적 쇄신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그 방증입니다. 25일 판결이 있는데 저희가 당력을 집중을 해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대 앞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백패스하는 얘기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건 아니죠. 대신 한 대표는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년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격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청년들 민심을 사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권 내 단합을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대야 공략은 놓지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인데 이번 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당정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댄 반사이익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한데 민생을 고리로 한 야당과의 차별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한동훈 대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숨진 연구원 3명은 실험 중이던 차량 배기가스에 질식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 경찰은 시설 문제나 업무 과실 여부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밀폐된 사각형 공간 안에 차량 한 대가 놓였습니다. 자동차 연구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실험 공간입니다. 이 장소는 완성차 복합 고지 체인버로 밀폐된 공간에 차를 넣고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연구원 3명은 각각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난 만큼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경찰과 노동부 등 1차 현장 합동 감식도 이 부분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환기구 문제라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곳에 하지 않았어로 인해서 사망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어떤 과중한 어떤 뭐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도 해봅니다. 현대차는 이동석 대표이사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법원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세대가 즉시 항고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는데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도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가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박형우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는 오늘 저녁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해 논의합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전공의와 의대생 비대위원 입장을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걸로 보이고 의대 증원 대응 방향과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여부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가 올해 크게 유행하면서 현재까지 32,620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9세가 45%로 가장 많았고 7에서 12세가 42.2%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7.2%를 차지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올해 23,625명에 달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임신부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포함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 보겠습니다. 오후 2시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에 앞서 오전 10시 반에는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도 열립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재판과 법률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돼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쿠팡이 낸 불복 소송의 첫 변론은 오후 2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는데요. 법원은 지난달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법정에서 유튜버 구제혁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1심 법원은 구제혁이 이전 대위를 자극하기는 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재판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 일부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었는데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실제 들어가면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이 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에 승객을 모두 태운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멈춰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이른바 준법 운행 투쟁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늦은 열차 도착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고 저 지행역에서 출발했는데 열차도 조금 늦게 오고 20분 정도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준법 투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빨리 한 10분 정도 먼저 나왔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철도노조의 태업까지 겹쳐 혼잡도가 높아졌는데 포레일은 오전 5시 첫 차부터 9시까지 출근길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23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그때까지 준법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제3노조도 파업 출정식을 열어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금과 대우로 인해 해마다 신규 직원들의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구조조정 대상이 안전과 무관한 인력이고 임금 인상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열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돈만 내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투약하게 해준 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상 처방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불 꺼진 병실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병원 직원을 겹겹이 둘러싸는데 그 주변으론 침대에 누운 채 그대로 얼어붙은 환자들 모습도 보입니다. 의사 서모 씨 일당은 병원 안에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놓고 프로포폴을 전문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판매했다 적발됐습니다. 중독자들이 대금을 결제하면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4억여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독자 한 명이 많게는 한 번에 1,800만여 원을 냈고 하루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연속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원 2가 이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자금 관리를 했었는데요. 난동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약자들, 중독자들을 제압하는 용도로도 서 씨는 무관한 사람에게 마치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준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로 보고하며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히며 서 씨 등 7명이 구속 상태로 중독자 등 24명이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한 총책 윤모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안 공군기지를 출발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이후 연 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또 명 씨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창원시에서 대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인근 토지를 사들이라고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대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고 보고 나서 곧장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강혜경 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뭐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명태균 것은?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산단 추진 계획 등을 명 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설명 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명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명 씨의 메신저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나눈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 씨는 두 사람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혜경 씨가 하드디스크를 김영선 씨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자기가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 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영남적 예비후보자 2명과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를 대질 조사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비후보자 2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바라고 명태균 씨와 김 씨 등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의 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와 여당의 무기력함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 4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 등 연봉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2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이진숙 유일임의 인건비, 불법 이인체제 의결에 부여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불법 소송비, 이를 위해 전용된 예산 내역 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깎아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고 예산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사업이 거대 야당의 일반적인 행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앞서 야당은 김 여사 사업이라며 삭감을 공언했던 개식용 종식 사업 예산을 오히려 1,100억 가까이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를 넘어 본격 예산 소위에 돌입한 만큼 최종 예산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전국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여기에 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까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하지만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할 협상 카드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표결 불참과 퇴장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예산 전국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앞서 여당은 재정준칙을 통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재정 건전화법을 발의해 재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송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당 인사들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기도 수원 지역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자신의 역점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대폭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예산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와 BC, 삼성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2조 2,201억 원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면서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대외 금융자산 잔액이 9,77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내수업황 부진 여파로 청년과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위장 이혼 등 자격 요건을 위조해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가구가 127건 적발됐습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분기 매출이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4.3%가 올해보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94기가와트로 20년 만에 9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송전 설비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이 일어나 논란이 된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성인 인증을 해야만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올해 한국과 일본을 항공편으로 오간 사람이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에다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를 찾는 수요까지 늘면서 일본 방문객은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되면서 여행업계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어로 잘 돼 있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요새 비행기 값이 싸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 10월까지 항공편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간 사람이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역대 최대치인 2,135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일본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계 기간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은 하계보다 12%가 늘었는데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온천으로 유명한 마쓰야마, 자연경관이 유명한 사가 등 일본의 소도시에 새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갔던 곳을 또 가는 이른바 N차 방문객이 많은 일본 여행의 특성상 이미 가본 대도시 외에 새로운 곳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의 호기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매번 대도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힐링하면서 소도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사람 많지 않고 자연의 소리 그런 것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저 현상으로 환율이 꾸준히 800원 후반에서 900원 초반에 머무는 것도 일본 여행 수요를 자극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업계는 최근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된 중국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패키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침체됐던 중국 여행 상품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무비자 시행 후 최근 2, 3주간의 예약을 보면은 그 전월 대비 약 한 30% 이상 증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단거리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여행업계는 일본 소도시 여행객과 중국 여행 수요 회복으로 연말 특수를 맞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걸그룹 뉴진스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팬들이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민원도 후속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저를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한이가 같은 소속사의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습니다. 뉴진스 한이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부는 한이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보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한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사측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최후 통첩을 한 데 이어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가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뉴진스가 소속된 어두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모 회사 하이브가 변할 기미가 전혀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돈에 연연하며 이 뒤틀린 조직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 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어두어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두어는 일방적 사임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70마리가 넘는 동물을 북한에 선물했습니다. 두 나라는 올해만 수차례 상대국에 동물을 보내면서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평양에 도착한 수송기에서 동물을 실은 화물 상자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집니다. 동물들은 곧바로 평양중앙동물원으로 옮겨져 적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북한으로 이송된 동물은 모두 70여 마리. 아프리카 사자와 불곰, 야크 등이 처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을 수송한 러시아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сторически животные занимали важное место. Их дарят знак поддержки, доброты, заботы.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 들어 수시로 동물을 주고받으며 전례 없는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독수리와 두루미 등을 북한에 기증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풍산계한상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백두산에 오르기도 했던 품종의 말 24피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물 기증과 별도로 평양에서 열린 경제협력회의에선 양국으로 가는 전 세계의 운항 편수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동부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출발하는 직항편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월드컵 축구 예선 중일전에서 일본 유니폼을 입은 응원객이 중국 관중들에게 쫓겨나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9월 7대0 패배의 굴욕을 씻으려던 건지 무리한 홈터스에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매너에서도 중국의 완패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빨간색 응원복 차림의 군중들이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남성을 에워싸며 야유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집단 폭행 사태를 막으려 개입한 경찰마저 나중엔 이 남성의 옷을 강제로 벗겨버립니다. 중국 남부 샤먼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중국 응원단 구역으로 입장하려다가 강제로 쫓겨난 겁니다. 흥분한 축구 팬들이 매국노라고 욕했던 건 이 남성을 중국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합 전날 일본인 응원객과 마주쳤다며 올라온 영상 속 인물과 인상차기가 똑같았습니다. 자국 유니폼을 입고 원정 응원을 간 일본인이 홈팀 관중들에게 봉변을 당한 셈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의 안방 텃세는 경기장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퍼붓거나 일본 선수를 향해 레이저빔을 쏘고 경기장에 난입까지 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1. 대표팀 기량뿐만 아니라 관중 매너에서도 중국의 완패였습니다. 관영 CCTV는 판권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번에도 중계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중국 누리꾼들은 차라리 잘 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쟁 업체들의 도전과 부진한 전기차 수요 등으로 유럽 시장에서 고전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유럽에서 인력 4,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독일에서는 2,900개, 영국에서 800개 등 일자리 4,000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포드의 유럽 전체 인력의 14% 정도입니다. 성소수자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성전환이 허용된 국가로 러시아 아동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되는데요. 러시아 아동 입양 금지는 최소한 15개국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함께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사상 첫 트랜스젠더 의원으로 선출된 민주당 세라 맥브라이드 하원의원 당선인이 여자 화장실을 못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소속 여성 의원들로부터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연방의회 의사당 단지 내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을 트랜스젠더 여성이 쓸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일 성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물학적 성을 지닌 이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이 올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실망한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 이민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CNN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올룰라이시는 최근 미국인들을 겨냥한 이주 홍보 웹사이트를 열었는데요. 최소 1유로 약 1,470원에 집을 구할 수 있으며 방문과 계약, 행정 절차 등 필요한 단계마다 도움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근육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희소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한 아빠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약값만 46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푸라기 같은 작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이 아빠는 전국 곳곳을 걷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느 또래처럼 모래놀이를 좋아하는 3살 사랑이. 사랑이는 지난 5월 듀센 근위영양증이란 근육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차 힘을 잃으면서 10대가 되면 휠체어를 타고 20대에는 호흡기를 쓰다 30대에 주로 목숨을 잃는 질환입니다. 주로 남자아이에게 발병하지만 여자아이의 경우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재활치료로 굳어가는 근육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진행 속도만 늦출 뿐 국내에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 쪽부터 이제 근육이 위축이 와서 결국에는 이제 호흡 근육까지 이제 침범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사랑이가 제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약이 있는 미국에 가야 하지만 약값만 무려 46억 원. 일단 46억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현실감이 없는 숫자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랑이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아빠는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연골연화증으로 무릎을 4차례나 수술했지만 사랑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걷고 또 걷습니다. 사랑이 아빠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서울 광화문까지 걷는 740km의 여정에 나섰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질환을 가진 아이의 치료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섰던 엄마를 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뢰한 엄마가 똑같은 질환을 가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토대장정을 해서 53억 이상의 돈을 모았다는 기사를 받고 보자마자 다른 생각이 날 수 없었고 나도 해야겠다. 사랑이 아빠는 길을 걸으면서 모르는 분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사랑이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는 너랑 계속 걸어갈 거야. 사랑한다. 화이팅! YTN 김기수입니다. 유니세프가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한 세계 명소에 파란빛을 밝히며 세계 어린이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제 남산 서울타워에 파란빛을 점등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타워 입구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우체국 부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란빛은 유니세프의 상징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사당과 경복궁, 부산 광안대교 등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르기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1에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겠고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영서와 전북, 경북은 오후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9도, 청주 6.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예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